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만을 골라 핵심만 살펴보는 이슈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네, 관련 이슈 짚어주기 위해서 서정욱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윤미향 당선인이 지난 19일 이용수 할머니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윤 당선인이 할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라면서 용서를 구했지만 할머니는 용서할 것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글쎄요, 좀 뭐 갈등이 풀릴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뭐 이용수 할머니 입장을 봤을 때는 갈등이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2015년에 그때 그 일본하고 협의로 만든 재단이 화해치유재단입니다. 그 저는 이제 그 이용수 할머니하고 그다음에 윤미향 당선인 있죠. 한마디로 이제 그 화해치유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두 분의 갈등이 오래되고 워낙에 갈등이 깊고 넓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섣불리 뭐 10분간의 만남으로 갈등이 풀리는 게 말이 안 되고요. 아마 이제 25일날 기자회견 할 텐데 그때도 이제 그 법의 심판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할머님이 말하고 아마 그래서 끝까지 법의 잣대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사과를 한 것 자체는 좀 의미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약간 좀 떠밀려서 한 느낌도 좀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도 흔히 쓰는 말이 사과를 하더라도 이런 말이 돌아올 때가 있죠. 뭘 잘못했는지 알아? 아, 그렇죠. 네. 지금 이용수 운동가의 입장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이 갈등이 더더욱 불거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윤미향 씨 쪽에서 이용수 운동가 쪽에 뭐 기억력의 문제라든지 네. 이런 걸 제기를 했었고 또 옆에 뭐 최용상이라고 하는 강제동원 관련한 활동을 했던 사람이 붙어 있어서 그 좀 조종을 받고 있다는 네. 뉘앙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모욕적인 부분이었고 네. 이걸 화해를 하려면 그 부분은 내가 잘못했다라고 털고 갔었어야 되는데 이용수 운동가 입장에서는 뭘 잘못했다는 건지 사과도 제대로 안 했다라고 받아들인 것이고 예. 그날 있었던 일도 이제 반박을 했지만은 뭐 안아달라길래 안아줬다. 근데 이제 앞으로 처분은 별도의 것이다라고 했고 25일 기자회견에 윤미향 또 내려와라. 그러니까 거의 선전포고를 한 셈이 됐습니다. 이것은 두 사람이 30년 동지였다는 거는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30년 동지였지만 그 사이에 생겨난 갈등과 그런 것들이 있었고 이제 그것을 수습하지 못한 채로 계속 상처가 깊어왔기 때문에 네. 서로 간에 이것은 이제 화해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진실 규명의 수준으로 넘어갔다라는 것을 좀 직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어제 이제 민주당이 윤미향 당선인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는 이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 이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려면 상당 시간 소요될 텐데 이 논란을 조기 종식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뭔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다. 좀 다른 길을 택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이제 그 지지층 눈치보기다. 저는 이제 이걸 제2의 조국 사태처럼 아마 이제 그 정신대 이 부분은 예. 지금은 이제 진보 정권에서는 거의 성역입니다. 예. 결국은 이제 그 지지층들이 워낙 결집돼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친일 대 반일, 그다음에 그 평화 세력 대 반평화 세력, 인권 세력 대 반인권 세력 네. 이런 이제 구도로 보는 게 뭐 송영길 의원이나 또는 이제 김두관 당선자 있죠. 이런 분들도 이게 그런 시각 아닙니까? 예. 이게 저는 정권 핵심층의 시각이고 그래서 이제 그 지지층의 눈치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제 조기 종식을 못하고 검찰이 맡긴 이런 이제 안타까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합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왜 네. 갑자기 뭔가 좀 입장이 바뀐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글쎄 원래부터 민주당은 처음에는 뭐 예. 조국 사태하고 비슷한 입장이었는데 저는 네. 거꾸로 봅니다. 지금은 오히려 조금 소위 얘기하는 손절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오지도 않았는가. 이를테면 이제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는 조금 기다려보고 의혹을 보고 결정하자고 얘기를 했지만 네.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이거는 털고 가야 될 그러니까, 문제다라고 네. 얘기를 했었고 당내 소신파로 꼽히는 김혜영 최고위원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박용진 의원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민주당 지지층의 여론을 알 수 있는 좋은 그 장이 바로 인터넷 댓글인데 인터넷 댓글에서도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오히려 윤미향 당선자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상당히 올라온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민주당은 좀 변화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다. 앞으로 며칠 지나면은 윤미향 당선자한테 굉장히 불리한 상태로 당내 상황도 펼쳐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사실 뭐 윤미향 당선인이 지금 뭐 두문문출하는 상황이에요.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고 딱히 구체적으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정의당에서도 납득 가능한 해명을 내놔라라고 공세를 하고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일종의 뭐 공세를 좀 강화해서 이 비판 수위를 좀 높이자라는 차원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정의당의 데스노트 있죠. 네. 이 노트 자체가 이제 그 데스 죽어버렸어요. 이미 정의당의 데스노트는 의미가 데스노트가 없어졌어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조국 사태 이후에
조국에 대해서 이제 정의당이 비호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선거법 때문에 그때 이미 이제 그 기준을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1+4의 어떤 협력이 필요했죠. 네네. 그런데 지금은 독자적으로 이제 180석 가까운 거대 여당이 됐는데 정의당이 데스노트에 좌우될 이유가 없잖아요. 아마 네. 정의당은 윤미향 당선자 빨리 이제 이 조기에 손절매야 된다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저는 민주당 핵심은 정의당이 눈치 안 볼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김수민 평론가님은 뭐 김혜영, 박용진, 이낙연 이야기했잖아요. 예. 이분들이 전부 소수파입니다. 이분들이 친문 핵심이 아니에요. 결국 친문 핵심은 저는 윤미향 당선인을 어떻게든 비호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세요? 네. 비호한다라고 보셨어요? 뭐 근데 박용진, 김혜영 의원이야 소수파라 치더라도 이낙연 전 총리는 소수파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군대에서도 왜 누구랑 더 오래 군 생활을 할 것 같냐 이러면서 후임들한테 협박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네, 그게. 이해찬 대표나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보다도 이낙연 전 총리가 당에서 갖고 있는 미래 권력으로서 위상이 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리고 이제 소수파 의원들이 시작했지만 다수파 의원들이 봐도 이것 좀 그냥 가다가는 당 자체가 위기로 몰리겠는데라고 하는 위기의식은 충분히 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태세 전환을 할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네네. 예,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데스노트가 죽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도 좀 이후에 지나서는 좀 후회하는 입장들 그리고 반성이라든지 사과까지도 정의당에서 냈었죠. 근데 저는 데스노트가 죽었다기보다는 노트를 펴고 펜을 들고 쓰려고 하는데 펜에서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잉크가. 잉크가 안 나오는 네, 상황이에요? 하도 안 쓰다 보니까. 안 쓰다. 네,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몇 쓰고 번은 있는 긁어줘야 상황인데,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닐까 싶고 그게 왜냐하면 이제 너무 민주당과의 협력 노선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좀 정의당이 굳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윤미향 사태 초창기에도 위안부 운동의 대의가 훼손되면 안 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지금 윤미향 당선자를 욕하는 사람 중에서 위안부 운동을 훼손하려고 하는 사람은 저는 1%도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만약에 정말 최악의 상태에서 정 의원이 망하더라도 위안부 운동은 계속될 거거든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는 정의당 논평 오히려 아쉬운 측면이 있었다. 너무 원론적인 것을 끌어다 왔기 때문에 그래서 한 며칠 더 지켜보면 이제 그 펜에서 잉크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예,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이 그 최근에 그 논란이 됐던 안성쉼터 있잖아요. 그 윤미향 당선인한테 중개해준 그 같은 당 이규민 당선인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한 상태인데, 그러니까 현금 자산 1억 원의 출처를 밝히라는 거거든요. 뭔가 공세 전선을 지금 확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걸 이제 그 합리적 의심이랍니다. 합리적 의심. 이런 걸. 예. 왜냐하면 지금 이게 건축비 놓은 게 있죠. 예. 지금 실제 구입은 7억 5천에 인테리어 1억 해가 8억 5천이죠. 네. 근데 기본 건축비 신고한 게 7,674만 원. 7,674만 원. 그다음에 땅을 산 거 있죠. 네. 처음 매입할 때는 3,520만 원. 3,520. 이게 나머지- 왜 7억 5천에 삽니까? 여기 자재라는 게 뻔한데 예. 결국 이제 그 업 계약으로 실제보다 이게 돈을 더 업에서 7억 5천 주고 혹시 이제 소개로나 수수료를 준 게 아닌가 이런 걸 이게 합리적 의심이라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갑자기 시민운동 하면서 신문사 운영하는데 소득세 신고한 게 없잖아요. 네. 그런데 현금이 1억이 넘으니까 이걸 이게 밝혀봐라. 저는 상당히 곽상도 의원이 아주 제대로 네, 저는 뭐 짚어준 거군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네네. 합리적 의심이다. 어떻게 네. 보세요? 저도 이제 뭐 처음에는 이제 윤미향 당선자의 뭐 유학 관련된 자녀 유학에 관련된 자금 어디서 나왔냐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네. 자녀 유학 부분은 소명이 됐죠. 남편. 근데 예, 네. 뭐 어떤 남편이 예전에 겪었던 사건에 대한 배상 보상이라든지 또 그 전 단계에서는 전액 장학금으로 충당을 했다. 이걸로 네. 소명이 됐는데 근데 사실 이게 시민단체 활동가의 급여라는 게 좀 빤한 수준인데 네, 네. 거기에 비해서는 이제 좀 많죠. 갖고 있는 자산의 규모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뭐 일단 섣불리 예단하기 앞서서 일단 2단계 정도의 논란이 왔으면 이규민 당선자나 또 윤미향 당선자나 자기 개인 계좌를 그러니까 아주 뭐 내밀한 사생활 부분을 제외하고 어떻게 해서 수입이 형성된 건지 이 정도 단계에서 좀 공개할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네. 그러게요. 그냥 공개하면 참 깔끔하게 해결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논란이 괜히 그냥 더 커지고 의혹이 의혹을 부르는 사태로 좀 확산되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이게 저는 그 자녀 유학비도 완전히 의혹이 훼손된 건 아니에요. 의혹이 해소된 거는. 왜냐하면 이게 그 남편의 보상금은요. 그건 이제 한참 뒤에 나중에 그 받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유학비라는 게 학비만 장학금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생활비라는 게 많이 들잖아요. 이런 걸 이게 완전히 해소한 건 아니고 지금 이제 그 당선자의 통장에도요. 이번에 3억 2천여만 원 현금이
신고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개인 계좌 4개 이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 돈을 후원금이라든지 경조사비를 받았거든요. 이건 한마디로 이게 그 공인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 있잖아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걸 이게 좀 비유해 보면 절대 성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동안 이게 정신대라든지 강제징용이라든지 이런 이제 일부 시민단체는 성력이 됐어요. 비판으로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국의 어떤 감사라든지 회계 감사가 없었고 그래서 상당히 그 지금 부패 의혹이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본인이 이게 그 3억 2천 현금은 어떻게 됐는지 네. 이것도 이게 해명해야 된다 보는 거예요. 네네. 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가 20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 재조사 문제를 놓고 강하게 대립을 했습니다. 최근 공개됐던 고 한만호 씨 비망록에 당시 수사가 잘못됐다라는 내용이 담긴 것이 시작점이 됐는데 글쎄요, 고 한만호 씨 비망록 이거 어디까지 좀 신뢰할 수 있다라고 네. 봐야 될까요? 한만호 씨 비망록을 신뢰하는 수준이 높아질수록 어느 단계가 지나면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불신한다라고 하는 그럴 수도 반비례 있죠. 법칙이 있는 건데 예. 대법원에서도 대법원이 이제 대법원 가기도 전에 뭐 1심, 2심도 있었겠고 대법원에서도 여러 대법관들이 또 판단을 하는 것인데 그때 이제 뇌물을 받은 액수가 어느 정도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분분했습니다만 전원 일치로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인정을 또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또 일부 금액은 이제 한명숙 전 총리 동생이 또 받은 것으로 예. 건네어진 것으로 그렇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이제 뒤집을 만한 어떤 증언이라든지 확실한 물증이 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또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무리수를 쓰거나 뭐 강압적인 수사를 했거나 어떤 협박을 했거나 이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못된 과정과 수단이 있었다 할지라도 단지 그것 때문에 판결 내용이 잘못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 비망록을 쓴 분은 고인이 그렇죠. 되었기 예, 예. 때문에 굉장히 밝히기 어려울 것 같고 저는 이제 이걸 가타부타 얘기하기보다는 한명순 전 총리 쪽에서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다시 깔끔한 한번 판결을 받는 게.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 한만호 씨 비망록은요 한마디로 이제 그 신뢰성도 없고 두 번째 이거 새롭지도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게 왜 신뢰성이 없느냐? 예. 한만호 씨 진술이 여러 번 바뀝니다. 돈을 줬다 안 줬다 일부 얼마 줬다 계속 번복되는 계속 이 거군요. 진술이 예. 번복이 되고 그리고 이제 위정으로 1, 2, 3심 다 유죄가 난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의 말을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그래서 신뢰성이 없다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새롭지가 않다. 뭐 최근에 공개된 것처럼 돼 있잖아요. 네. 이미 이 비망록은 옛날 재판에도 다 이게 제출이 됐던 이런 서류거든요. 따라서 뭐 새삼스럽게 새롭게 발견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재심이 어려운 게 네. 재심은 이제 법에 보면 신규성과 명백성. 이 말은 이제 재판할 때 제출이 안 됐던 새로운 증거 이게 신규성이고요. 그다음에 이 증거만 봤을 때 명백하게 무죄가 되는 명백성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저는 이게 둘 다 해당 안 된다. 이렇게 보는 재심 거죠. 자체가 어렵다고. 재심 자체가 어렵다고 사유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재조사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재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한마디로 이제 이거 어불성설이죠. 저는 민주당의 의도를 세 가지로 보거든요. 예. 첫째는 이제 검찰 개혁의 명분 삼으려고. 검찰이 그때 뭐 해유하고 협박하고 수사 관행이 잘못됐다. 검찰 개혁의 명분 삼는 게 하나 이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양성태 사법부 비판하는 것. 그때 대법원도 이미 썩어서 다 이게 재판 잘못된 거 아니냐. 이게 두 번째 의도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한명숙 전 총리가 친노의 대목격인 아주 친노에서는 거물급 인사 아닙니까? 이런 이제 그 친노의 명예회복까지 한번 노려보자. 이런 이제 일석삼조의 포석으로 자꾸 이 문제를 동시에 김태년 원내대표는 제기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법적으로 보면 아무런 새로운 증거나 명백한 적은 놓은 게 없잖아요. 따라서 법적으로는 저는 이제 거대 여당이 상당히 그 안하무인격으로 판결까지 뒤집어내는 이런 이제 그 의도가 아닌가 아주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재조사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시선이신데 어떠세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심이 가장 심으로 명확한 그냥? 방법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 판결의 적절성을 떠나서 중간에 검찰 수사에서 어떤 잘못이 있었다면 그건 그 부분대로 청산하는 작업은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또 필요할 수도 네.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제 한명숙 사건을 언급하면서 검찰 개혁 필요성을 이제 주장한 상황인데 어떻게 할까요? 이 검찰 개혁 앞서서 이제 변호사님께서는 이 검찰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의지다 이렇게 해석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예. 저는 부적절하다 했고요. 예. 결국 이제 법치주의라는 건 뭐냐면요. 어느 정권이 심판하나, 어느 이제 판사가 재판하나, 어느 검사가 수사하나, 똑같은 사건은 똑같은 결론이 나온다.
네. 이게 바로 법치주의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한명숙 사건을 과거에 뭐 MB 정권이 수사하니까 유죄고 갑자기 문재인 정권이 수사하니까 무죄다. 이런 식으로 이게 정권마다 바뀌거나 아니면 이게 검찰 수뇌부가 바뀌었다 해서 결론이 바뀐다면 그건 이게 이미 법치주의가 죽은 거예요. 따라서 저는 추미애 법무장관도 법조인 아닙니까? 예. 결국 이제 재조사나 또는 이제 재심의 요건을 따져봐서 그게 합리적으로 해당될 때 법대로 가야지 무조건 이게 검찰 개혁을 위해서 재조사하겠다. 이거는 상당히 저는 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 봅니다. 네네. 어떠세요? 검찰 네. 개혁 드라이브라고 일단 보세요? 그 드라이버를 거는데 원료로 쓸 가능성은 높다라고 아, 보여지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추미애 장관 언급 중에서 한만호 씨의 그 비망록을 가지고 검찰이 다시 그런 일을 안 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표현했는데 비망록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 부분은 규명이 더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건 좀 법조인답지 않은 얘기가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이 되고 우려가 되는 부분은 어떤 특정한 사건을 보고 이제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거나 할 수는 있습니다만 예. 개혁의 방향을 어떤 사건이나 인물이라든지 사안에 국한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개혁을 짜려다 보면 개혁의 틀이 일그러지기 쉽습니다. 이를테면 그 검찰 포토라인 폐지가 됐는데 최순실 씨를 세울 때는 포토라인이 필요하고 정경심 씨를 세울 때는 필요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오든 간에 이 경우에는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명확한 기준이 대원칙과 있어야죠. 일반적인 원칙이 확립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개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제 자꾸 개별 사안들을 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게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고 뭐 내로남불이 될 수도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다. 이 부분은 법무부에서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다 명확한 기준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를 좀 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 개혁에서요. 네. 제가 보기 그 한명숙 사건 조사도 좀 문제는 있어요. 뭐냐면 이제 그 예를 들어 참고인을 회유하거나 또는 이제 협박하는 게 있잖아요. 이런 관행은 당연히 없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약간은 이게 별건 수사 측면도 있습니다. 예. 다른 이제 뇌물 사건 수사하다가 이게 안 나오면 다른 걸 털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표적 수사나 별건 수사 이런 이제 그 개혁은 필요한데요. 네. 저는 이런 개혁의 진정성을 좀 얻으려면 오히려 이제 한명숙 사건보다 이런 사건이 검찰이 그밖에 없는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부터 옛날에 그 적폐 수사할 때 그때도 이게 뭐 별건 수사 또는 이제 해외 협박이 많았거든요. 오히려 이게 공정하게 좀 보수 진보 몇 건을 같이 개혁한다든지 아니면 이게 오히려 보수 사건에서 잘못된 게 검찰이 없는가 이러면 이게 더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받지 않을까. 본인 진영의 사건만 가지고 이게 검찰 개혁을 강조하면 자꾸 이게 국민을 편가르게 한다는 거죠. 네. 이제 어제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날이었습니다. 100여 개의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막판에 보니까 뭐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을 늘린다라는 법안이 추가 통과됐어요. 근데 사실 이 정책연구위원 이 자리가 당직자 인사 뭐 돌려막기 논란 이런 것들이 있었던 사안 아닌가요? 네, 그것을 위해서 국회에 따로 만든 자리이고 이 자리는 이제 혈세를 통해서 낭비하는? 수입이 보장되는 그런 네. 자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정당에 대해서 국고 보조금을 지급을 하죠. 어떤 분들은 국고 보조금을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네. 국고 보조를 지급하는 이유가 당직자들을 어느 정도 채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의미도 함축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게 국회에서 별도로 당직자들을 돌려가지고 어떤 국가 예산을 통해서 네. 수입이 보장된 그 자리를 과연 만들어야 되는지 오히려 그리고 거꾸로 그렇게 자리를 만들 여력이 있다면 정신적으로 투자를 할 그 여력이 있다면 당직을 더 만드는 것이 더 맞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것을 찬성한 것이 다 거대 양당인데 거대 양당 입장에서는 그 당비도 많이 거치고 네네. 국고 보조는 더 많이 거칩니다. 이것을 이제 오히려 당직자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기회는 이때다. 마지막에 민생 법안들 대거 통과시킵니다 네. 하면서 이제 그 속에다 끼워넣은 끼워 넣어서 결국에는 본인 일자리 창출부터 시작을 한 그런 마지막 본회의가 돼버렸습니다. 자리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정책연구위원 자리가 교섭단체 그 자리에 필요한 자리라고 보세요? 저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국회와 정당은 국회의원 보좌관도 저는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국회의원 수는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의원 수를 늘려서 의원들끼리의 협업을 강화하면 직접적으로. 보좌관을 의원 한 명당 뭐 8명, 9명씩 둘 이유가 없고 이렇게 보좌관을 많이 두게 되면 의원 한 명이 사실상 하나의 정당처럼 움직입니다. 지금 여의도에서는 300개의 정당이 있다. 이런 농담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결코 바람직한 의회 운영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 쪽으로 무게중심을 많이 실어야 되고 저는 차라리 이렇게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자리를 국회에 따로 둘 거면은 예.
국고보조금 조금 더 주거나 아니면 현행 정당법상으로 채용할 수 있는 당직자 수가 제한돼 있거든요. 이걸 풀어주는 게 더 맞다고 봐요. 아, 그래서 차라리. 국회의원실이나 국회 내부에 과도하게 실린 힘을 정당 쪽으로 몰아주는. 분산시켜 주는 것이 더 맞다고 볼 수 있겠고 소수 정당 입장에서도 그게 더 공정한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 제가 보기에 저는 20대 국회가요. 아마 이제 역대 최악의 국회다. 법안 통과율 이런 이제 혹평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 뭐 법안이 좀 통과되니까 이제 정신 좀 차려가지고 마지막에 유종의미를 좀 거두려고 하나 이렇게 기대를 했더니 결국 이제 역시나 마지막에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에 활용점정을 찍어버린 이런 이제 그 아주 잘못된 저는 결정이라 봐요. 네네. 이 부분이 1급이 1명, 2급이 9명이면 연 70억 가까이 추가 혈세가 투입되는 네. 정말 이게 상당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임명 임기도 없고 아마 이제 원내대표나 마음대로 임명하는 자리거든요. 과연 이제 이런 분들이 전문성이 있겠어요? 예. 결국 이 그냥 당직자들 자리만 채워주고요. 자기 밥그릇 채우는 거지.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정책 연구를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저는 아주 이게 그 잘못된 결정이고 지금이라도 이게 이 부분요. 정말 저는 철회해야 된다. 지금 이게 숫자가 67명에서 77명이에요. 네. 돈이 이게 얼마입니까? 근데 성과물을 저도 국회에 좀 있어봤지만 본 적이 없어요. 결국에 당직자 돌려 자리 막는 돌려막기. 이런 얘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자,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는 이제 김진표 의원이 양보를 하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사실상 확정이 됐는데 앞으로 21대 전반기 국회 어떻게 이끌어갈 거라고 보세요? 네, 의장으로서 요구되는 자질들이 있습니다. 예. 보통 의장은 뭐 당 대표라든지 대통령, 국무총리하고 좀 다르게 법적으로도 무소속을 하게 돼 있고요. 초정파적으로 공정하게 국회를 중립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임무를 갖고 있는데 박병석 의장의 신임 의장의 현재까지 정치 행보를 돌아보면 굉장히 이제 원만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활동을 해왔습니다. 어느 정도면 이 예전에 민주당에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 후보의 거취를 두고 친노, 비노, 반노 이렇게 막 분화가 네. 돼 있었는데 그때 박병석 의장은 전혀 뭐 친노도 아니고 후보 단일화든지 이런 쪽을 좀 강조하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열린우리당 창당할 때 민주당 탈당해서 같이 갔단 말이죠. 네네. 그다음에 계속해서 행보를 해오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습니다. 아, 정말요? 어떻게 보면 전향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왜냐하면 그만큼 원만한 그런 정치인이었다라는 방증이 될 수도 있겠고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뭐 김진표, 서른 당선자도 같이 의장 경쟁에 뛰어드는가 했지만 예. 이미지만 놓고 봤을 때 이것은 이미 답이 정해진 게임이었고 그래서 경선 또 필요 없이 합의 추대가 예.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굉장히 이제 유연하면서도 네. 좀 뭐랄까 굉장히 화해라든지 타협 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중립적으로. 국회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좀 보기에 답답한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당이 힘으로 쪽수로 밀고 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야당하고 한 번 더 타협해 오시오. 이게 역대 의장들이 다들 조금씩 그랬거든요. 그 네. 성향이 특히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서 예, 그런 의미에서는 여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앞으로 조금 좀 원망의 불만일 수도 대상이 있겠네요. 될 수도 있겠다. 아. 예, 그런 캐릭터다라고 봅니다. 네네. 저는 이제 그 문희상 정세균 의장을 반면교사로 삼아라 이렇게 조언하고 싶어요. 예. 결국 이제 그 정세균 의장은요 국가 권력 서열 2인데 지금 행정부의 총리로 가버렸잖아요. 네. 이건 상권 분립이 무너진 거예요.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문희상 의장은 아들의 공천 뭐 그런 욕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인지 1+4가 이제 그 선거법 이런 건 예산안 모든 게 그 강행 처리했지 않습니까? 항상 이 의석수가 많을수록 좀 더 협치나 겸손해야 돼요. 오히려 항상 그 의석이 너무 많다 보면 독주의 유혹이 자꾸 들잖아요. 네. 이럴 때 속에 첫째도 협치, 둘째도 협치, 셋째도 이게 협치가 필요하다 네. 이렇게 봅니다. 네. 또 21대 국회에서 또 한 명 주목할 만한 인사가 있습니다.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 부의장 후보로 추대된 이 민주당 김상희 의원인데 네. 글쎄요 최초의 여성 국회 부의장 어떻게 좀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얼마 전에 윤미향 당선자를 좀 과도하게 두둔하는 것 같아서 빛이 바래긴 했는데요. 예. 근데 김상희 의원의 지금까지 의정 활동들을 돌아보면 청소년 문제나 뭐 여성 문제라든지 이쪽에서 굉장히 앞장서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는 우수한 의원이었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늦은 게 아닌가 싶어요. 뭐 여성 대통령도 이미 나왔고 한데 다선 의원이 될 수 있는 국회 부의장에 예. 비로소 여성이 처음 된다라는 것은 늦은 일이지만 어쨌든 더 늦은
현상이 되는 나은 것보다는 거죠. 나은 그런 일이 되었고 이제 김상현 의원이 본인의 어떤 역사적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서 충실하게 활동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네. 뭐 기대가 저는 많게 이제 되는 것 이걸 같아요. 보면서 한마디로 이제 이거 만시지탄이다. 만시. 왜냐하면 이게 각 분야에서 여성들이 대약진하고 있는데 예. 어떻게 헌정사 73년 만에 너무 늦었네요. 처음으로 이게 유리천장을 너무 깨고 늦었다. 여성 부의장이 놓은 게 이게 너무 늦은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제 저는 항상 그 국회는요 모든 게 그 국민의 그 비례가 돼야 된다는 게 뭐냐면 남성이 50이고 여성이 50이면 국회의원들이 50이 되고 지역별로든 이념별로든 뭐 성별이든 모든 게 가장 비례해서 국회가 구성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국민들을 거예요. 반영 대변해줘야 된다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앞으로 이게 저는 여성 국회의원이 최하 50%까지 가고 그다음에 의장도 나오고 이게 거의 바람직하지 않나 네. 이렇게 보고 네. 있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따라잡기 서정욱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